요즘 인터넷 공간을 보면 제2의 IMF가 온다, 제2의 IMF를 준비하라는 등 우리나라에 곧 경제위기가 닥칠 거라는 글이나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제2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세계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서 제2의 IMF가 온다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1997년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의 사태를 겪게 된 과정을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화폐 가치도 폭락하기 시작하고 이어 중국, 말레이시아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홍콩 증시마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부채가 많았던 한국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며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금을 뺀다는 것은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한국을 빠져나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 외환시장에 매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나버리고 말죠. 외국인들이 계속 달러를 사서 빠져나가는 데 비해 비축해놓았던 달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들고 외화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금융기구인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으로부터 달러를 대출받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IMF는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대한민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실업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IMF는 외환위기였습니다. 외환이 부족해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정말 한국에 다시 올까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환위기가 오려면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는데 2019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33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는 통화스와프를 세계 여러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는데요. 통화스와프란 갑작스러운 외화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상호 간에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맞교환할 수 있는 계약인데요. 쉽게 말해 이 계약을 하면 한국은행은 급할 때 외국 중앙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외화를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외화를 쉽게 융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2의 IMF가 오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은행에 있습니다. 큰 경제 위기는 곧 금융기관의 도산 등과 직결됩니다. IMF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는 과도했던 기업 대출이었고 이로 인해 IMF 당시 제1은행이 매각되는 등 한국의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간판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은행들은 예전처럼 부실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 대출을 과도하게 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에 대비해 자기 자본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8%의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의 상업은행들보다도 높은 수준인 15% 이상의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 문제도 최근의 금리 하락 추세를 볼 때 당분간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는 등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97년 IMF 사태와 같은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비전문가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외환위기급 경제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며 현금을 확보하라고 하니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 2020년, 2021년 위기가 실현된다는 시점도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곳곳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등 각종 수치와 데이터를 근거로 경제 위기를 예측하지만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의 경기나 시장에 대한 평균 적중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적중률이 그 정도인데 아마추어의 적중률은 어떨까요? 투자계의 전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예측은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며 그런 예측을 하는 행위 자체가 투자에 매우 해롭고 위험한 일이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한 그동안의 수많은 경제위기들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경제 전망과 경기 예측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 탐욕에 휩쓸릴 때만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에 휩쓸려도 실패하죠. 지나치게 비관하다가 틀렸을 때 더 큰 기회의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기만을 바라며 투자를 미루고 현금으로 전부 바꿔놓거나 모든 원화연금을 달러로 바꿔놓는 행위 등은 또 다른 도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태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처럼 빈번하게 찾아오는 잔바람을 일일이 다 피하려고 하다가는 투자의 기회를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위기는 언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진 자산 중 일부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위기는 뒤집어 보면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 예측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를 꾸준히 공부해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하워드 막스가 말했듯이 순환하는 경기에 어느 사이클에 투자하느냐 여부도 투자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세계 경기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확장되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간 호황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경기 사이클의 내리막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와 경제적인 밀접도가 높은 중국의 기업들이 부채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 위험 요소가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조금 더 현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환경이 확률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할 때 투자금을 늘려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투자 환경이 확률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할 때 투자금을 줄여 손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줄인다거나 감원을 한다거나 심지어 보유자산을 매각한다는 등의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큰 위기가 온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